네, 토론인 오늘은 새누리당 김충한 전 의원, 민주당 최일병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 인사청문 보고서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야당이 참석은 했고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 형식을 통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고 나서 이제 단독 처리를 했는데 이번 이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뭐 합의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됐고 제가 볼 때 본회의 또 야당이 결국은 반대하지 않겠느냐. 결국 지난번 이완구 총리 때는 이제 참선하고 결국은 투표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야당이 이번에 그걸 끝까지 반대하고 만약 참여까지 안 해서 새누리당 혼자 하는 경우가 된다면 야당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황교안 총리도 반쪽 총리가 되는 거고, 예. 반대한 야당이나 반쪽 총리인 이 황교안 총리나 또 단독 처리를 하게 되는 새누리당이나 다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겠습니다. 예. 지난번처럼 반대하더라도 본회의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거라면 어쨌든 여야가 함께 처리한 거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번에 야당에서는 검증에 좀 느슨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갑니다. 여러 가지 병역 문제라든가 탈세 무슨 또 자문을 해주는 19건 변호사 활동 민변에서 어젠가 무슨 고발까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아주 느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장상청리 후보 그때 야당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결국은 인준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이번이 좀 사태가 더 안 좋은 건데. 그때 야당 의원 아니셨나요? 야당 의원 하셨죠. 아니죠.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걸로 보면 이번에 야당이 조금 느슨했고. 좀 느슨했다.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여당도 지금 문제가 있죠. 나쁜 선례를 하나 더 축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되게 되면. 그런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어찌됐든 이 전국에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3측면에서 다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총리 후보자가 국회 3일간에 걸친 청문회를 끝냈고 이제 여야가 단독 처리할지 어쨌든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찬반 속에서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시민단체인 민변이 물론 이제 변호사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총리 후보를 고발을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면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면 로비라고 하는 것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것은 어떤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로비라고 하는 건 통하지 않고 본인 말대로 그 절차를 묻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사면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공격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좀 맥없이 하지 않았냐 그랬지만 야당도 바로 그 점을 상당히 집요하게 추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변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로서는 이거 어쨌든 사건 접수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을 해야 되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경우에는 총리가 되기도 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건 수사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검찰이 이건 수사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판단할 수도 있다. 변호사로서 변호사 수임을 한 것인데 변호사 수임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그 민변의 고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뇌물 공여죄로 이렇게 고발을 했던데 뇌물 공여를 그게 언제 벌써 오래된 일뿐만 아니라 뇌물 공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하나의 주장은 될 수 있겠지만 수사감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출신 의원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책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이 상황 자체로만 해도 상당히 자기 자신의 그 공정성이나 이런 데 상당히 상처를 입은 건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 문재인 대표가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했던 후보자 6명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지명했던 총리 후보자 중에 여러 사람이 낙마를 했는데요. 뭐 김용준 후보자부터 해서 안대희 후보자,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낙마를 했는데, 물론 지금 총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좀 보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 재임 중에 총리 후보자로 나왔던 분들 중에 검사 출신이 3분이나 돼요. 예. 재밌는 현상이죠. 안대희, 정홍원, 예, 그리고 황교안. 또 이번에 황교안. 다른 정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정권에서는 검사 출신 총리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내 짧은 상식으로는 확인했어요. 판사 출신은 많은데 판사 출신은 김석수 총리, 과거의 총리, 이해창 총리, 최근에 김황식 총리까지. 저 법조는 법조인데 판사 출신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판사 출신인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균형 감각이 좀 있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 출신은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정성에 좀 말하자면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겠냐.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시냐고. 동의하는 쪽이긴 한데 보는 시각이 저는 조금 더 강합니다. 오히려 검사 출신이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한마디만요. 공안 정국에 대한 우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패와의 하나의 부패 척결 아니겠습니까? 부패 척결하는 것은 역시 검사 출신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자기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총리를 기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가장 흠결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이 병역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저희 알레르기성 질병이 있어가지고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전관예우 문제는 지금 그것이 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겠죠. 제도. 지금 모든 그 검사나 판사들이 나왔을 때 하는 건 그건 제도 문제고 그다음에 사면하는데 거기에 그 수주를 참 이렇게 그 업무를 받은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범죄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제가 볼 때 그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그 최동욱 사건 여기에 대한 아마 비판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과 지금 총리 문제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현재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일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총리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따지자면 저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총리가 모든 면에서 법무부 장관보다 좋아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은 지금까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좀 무리하다. 저는 같은 사안을 보고 김 의원님하고 정반대 입장입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총리를 앉혀놓으면 부패 방지에 잘할 것이다. 전혀 반대거든요. 제가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할 때 전직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자기 식구 챙기기에 연연했고 결국 그거는 고등법원까지 가서도 뭐 유야무야하고 말았거든요. 검사 출신이 정말로 부패방지에 척결을 하려면 검찰총장을 시켜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합니다. 더구나 총리는 민생의 경제의 국제관계 모든 문제를 총괄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적격자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이제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듯이 두 분도 오늘 입장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뤄야 될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이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이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정의화 의장도 월요일까지 새정치연합의 결론을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월요일까지 한번 기다려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 또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중재 노력 또 이에 대한 뭐 새누리당은 크게 이견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새정치연합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심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 의원께서 먼저 설명. 저는 국회법 개정안은 항상 제가 헌법을 공부했고 헌법을 강의했던 사람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 네. 특히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월권이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은 제가 항상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도 괜찮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마침 이번에 정의화 의장께서 이걸 좀 조정하고 나신 것 같아요. 그 조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야당에서 그걸 잘 심사숙고해서 받아줘서 국회 자체에서 처리를 하면은 네. 화가 이 정도로 잠잠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야당하고 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월요일쯤 야당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합의에 도출하는 것이 낫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지금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가 이번에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조치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이 조정한 요안대로 하면은 국회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해 주는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또 의장이 조정을 해서 했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이거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봅니다. 지금 이제 정의화 의장이 낸 중재안은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를 검토의 처리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말하자면 강제성 이전의 국회법보다는 다소 좀 이 강제성이 더해지지만 그러나 위헌까지는 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서로가 양해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중재안이고 저희가 그 연합뉴스가 청와대 관계자하고 오늘 그 인터뷰를 한 결과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여서 위헌성 해소를 국회 차원에서 해버리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뭐 거부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정치권과 청와대가 타협안을 잘 만들어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전화 위복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월요일 날을 좀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이 똑같으시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즘 메르스 상황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다들 이제 우리 보건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데 뭐 더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 확대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며칠 사이가 정말 전쟁으로 따지면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를 전후해서 어쨌든 정치권도 여야가 만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좀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존재감이 참 두드러진다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역시 그 주목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약간 이제 결은 좀 달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4일날 밤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날 발표한 내용 중에는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서울의원에서 그 진료부장이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서울의원에서 또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 직할 박원순 병원이죠. 시장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내부 관리가 조금 잘못됐다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뭐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그 인기가 1등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런 걸 볼 때는 네. 정치적인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간에 네. 그날 그러한 그 긴급 기자회견이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이 네. 됐다 하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질병 관리라고 하는 국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약 244개 정도 되는데 각각 그렇게 말하게 되면 좀 통제가 되지가 않고 국민이 혼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관광역 문제, 경제 문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장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의 그 연결 속에서 행정적인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그거를 정치적으로 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구청장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원님도 또 이 그 중앙정부 중앙정부 내부행정 이런 쪽으로 이제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 중에 아까 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또 보고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나 정치적인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지도 1위라고 하는 저 결과가 나왔는데 저게 당장은 뭐 박원순 시장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길게 봐서 과연 계속 득이 되겠느냐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의원님. 저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박 시장이나 또 지사님들 말씀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의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데서 나오는 반사적인 어떤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그걸 꾸준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무지한 상황에서 계속 방치했어요. 정보도 교환이 안 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국민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의 지자체장들의 행위를 그렇게 썩 비난할 일은 아니다.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지지도 1위로 올랐다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놀랐거든요. 사실은 서울시장이면 지지도 1위 갈 만한 자리죠. 자리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또 2선을 하시면서 무슨 크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원래는 1위를 유지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필 또 메르스 때문에 안 그러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그만한 역할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다만 지금까지 꾸준히 정부 여당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박원순 기승에게 아주 상당히 열을 올렸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시향 문제라든가 우리 뭡니까?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주거 문제, 관사 문제 있었잖아요. 등등 수개월 동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꾸로운 기사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여파로 박 시장의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최근에는 그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 천막 제공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그 임종석 정무부 시장을 이제 조사한 일이 있어서 뭐 그 때문에 또 박원순 시장이 차라리 날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은 좀 잘못 또 격앙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와 이 박원순 시장 사이가 그렇게 뭐 순조롭고 협조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박 시장이 1위로 되는 것은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지켜보십시다. 물론 뭐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이런 전국적인 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제 박 시장이 말씀하시는 중에 뭐 독일 자기가 가게 돼 있었는데 자기는 안 가고 그 질병 관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지금 미국 방문 문제도 사실은 이 박원순 시장의 그 발언하고 연결해서 볼 때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국내적으로 할 문제가 따로 있고 또 국제적인 문제 국가 이익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박 시장의 그 회견을 통해서 나온 이 몇몇 상황들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이 됐다. 그런 점에서 이 질병 문제 해결하는 것과 정치 문제를 섞은 것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이런 뭐 중앙정부하고
원활한 그 컨트롤 타워하고 협력 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나서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남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이 잘 된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이 있죠. 있기는 해. 서울시에서 조금 그 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때도 네. 남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점은 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가 뭐 중앙정부한테 먼저 요구하고 나섰다기보다 우선 야당을 만났잖아요. 만났죠. 예, 문재인 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뭐 이 교육감은 당적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야성향,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하고 메르스 대책 공동본부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과 만나고 중앙정부와 만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갈등 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많이 이제 좀 갈등을 빚어낸 박원순 시장의 행보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는 좀 다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남지사님의 그 행보 중에 보면은 그 의사회, 약사회 관련 여러 기관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말하면 거버넌스 형태로 다 만나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게 보였고 다만 하나 아신 점이 있다면은 그 휘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좀 그 점에서는 또 남지사가 리더십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뭐 시장 군수도 다 직선인데 뭐 도지사 얘기 듣습니까? 제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은 남지사도 잘하셨고 서울시장도 크게 남을 것이 없다는 결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하고 협력 체계가 처음부터 잘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튀어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예, 아까 그 최 의원님, 김 의원님 설명 중에 박원순 시장의 유럽 방문 취소 선언, 메르스에 전념하기 위해서 유럽 예정을 취소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전격 연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국민 정서에 영향을 준 거죠. 서울시장님은 메르스 때문에 유럽 여행을 취소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가시나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언론에서 띄우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내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뜨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셨겠죠. 그렇게 영향받고 연계되고 하는 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물론이죠. 지금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 이익, 국내 이익도 있고 국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한국이 지금 미국과 그 회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연기를 하게 되면 미국의 정치 일정이 또 바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의 계기를 놓치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나 하는 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슨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하기로 돼 있는 시점에서 여당 지도부 형태를 보십시오. 여당 대표로부터 최고위원들이 전부 방미를 해야 된다. 외교관계가 무산되면 안 된다.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 해서 방미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방미를 취소하셨단 말이에요. 연기하셨단 말이죠. 그 결과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데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또 조만간 빠른 시일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까지 된 마당에 우리 한국의 정치권에서 그 자체, 연기한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가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 지금 국가안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입니다. 대통령께서 메르스 등등 이렇게 난국에 국제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남으셔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죠. 아주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이제 혁신위 위원들이 10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발족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혁신위 구성에 저는 아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대답을 하는데 대체로 언론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친노, 486 좀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제발 이번에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문재인 대표가 또 지도부가 그대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예. 그건 거의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참 지금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 김상곤 혁신이를 친노 혁신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이 뭐 비노 진영에서 많이 나오죠.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그런 비판 또는 비난에 대응하는 차원의 글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김경협 사무부총장이요. 지금 사실은 당직자들이 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도 현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사무부총장으로 있었던 김경협 의원이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비노는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다. 뭐 새누리당의 세작이 이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지금 당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당을 친노 비노로 분열시켜서 실체도 없는 친노 개파, 친노 백군 운운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자칭 비노 구태 정치인들이야말로 문제다. 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비판글이 있었고 비판글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친노 비노 이렇게 논아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참 꼴불견이고 보기 사납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랍니다. 오늘 보니까 조국 혁신위원이 놓아야 없고 비워야 채운다. 네. 새정치연합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를 두고 해야 되는 얘기냐.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에 대고 하면 되는 얘기예요. 혁신위원끼리 할 얘기가 아니고 바로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뭐냐. 배구종군 수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께서. 배구종군을 한자를 찾아봤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흰옷을 쓰고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전쟁터 싸움터에 가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뭡니까?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구종군은 뭐겠습니까? 당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어떤 직함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예.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혁신에 가야지. 그거 앉아 있으면서 뭐를 바라겠습니까?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당대회 한 지 얼마 됐습니까? 된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신 내부적으로 당이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민주정당이 될 수 있는 공천제도라든지 또는 당의 여러 가지 그 당의 정책을 바로 세워서 보다 좀 과거의 좌파 중심으로 가던 것을 좀 중도 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해서 민주당이 총선과 다음 집권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개혁이지 지금 비노 미노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새로 짜인 팀이 어쨌든 뭐 혼란이 있겠지만은 좋은 결과로 가져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또 두 분이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예.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